또 그 냄새 나는 철물점 얘기냐?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32살의 며느리 은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 시집 온 지 이제 3년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죠. 철물점 딸이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에게 은지의 친정은 그저 작은 철물점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며 딸을 대학까지 보냈다는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은지 아버지께서 정말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세요. 남편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떨림이 느껴졌죠. 성실? 그게 뭐가 대수라고. 우리 집안은 3대째 의사 집안이야. 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너도 의사지. 그런데 철물점 딸이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은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더 큰 구박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은지는 자신의 손톱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파일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그래야만 흐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내가 뭐라고 했니? 최소한 교수 집안 딸이나 변호사 집안 딸을 만나라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은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죠. 준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어머니 편을 드는 듯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송하긴.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다음 주 토요일에 친척 모임이 있으니까 준비해둬라.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척 모임이라는 건 은지에게 또 다른 지옥이었으니까요. 시댁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으로 은지를 무시했습니다. 마치 친척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시어머니인지 과시하듯 말이죠.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은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꿈,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꿈. 은지는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시댁 안채에는 20여 명의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사촌들까지. 모두가 의사나 교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은지는 그들 사이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위축되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큰 고모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말도 마세요. 며느리 복이 없어서 속상해 죽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은지에게 쏠렸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히 배어났죠.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작은 고모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이 어딘지 아세요? 철물점이에요, 철물점. 그것도 동네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요. 그 아버지 가게에서 못이나 드라이버 냄새 맡으며 자란 애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생각만 해도 창피해서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은지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더 큰 조롱거리가 될 테니까요. 은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였죠. 어머, 그래요? 철물점이라니.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정 섞인 시선과 비웃음 섞인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사람이 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조차 은지에게는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착하긴요. 집안 배경이 이렇게 중요한데 착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준호가 병원 물려받을 텐데 그때 저 친정 가족들이 나타나서 이것저것 요구하면 어쩌려고요. 시어머니의 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나저나 준호는 어디 갔어요? 아들은 안 보이네. 누군가 물었고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급한 환자가 있다고 나갔어요. 우리 아들은 정말 성실하거든요. 은지는 남편이 일부러 이 자리를 피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준호에게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준호는 엄마가 뭐라고 해도 참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만 했죠. 은지는 그 순간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척 모임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내내 은지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지의 친정을 폄하했고 친척들은 그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방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울었죠. 오늘 친척 모임에서 당한 모욕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지야, 괜찮아? 준호가 늦은 밤에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오늘 어머님이 친척들 앞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미안해. 병원에 정말 급한 환자가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일부러 피한 거잖아요. 저 혼자 그 자리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들으시면 어떡해. 엄마. 맨날 엄마 생각만 하시네요. 저는요. 전 당신 아내잖아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은지야,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봐. 엄마는 원래 집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요? 벌써 3년이에요. 3년 동안 매일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좀 쉬어. 내일 얘기하자라는 말만 남기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은지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친정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은지는 간단히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 가느냐는 말도 없이 그저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내내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고향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은지는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만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곳이었으니까요. 철물점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가게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일하시는 모습이 은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빠. 은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버지는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본 아버지는 곧바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은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다가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은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죠. 한참을 운 뒤에야 은지는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은지를 가게 안쪽 작은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제 얘기해볼래? 무슨 일인지. 은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친척 모임에서의 모욕, 남편의 무관심까지. 말을 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아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정말 철물점 딸이라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건가요?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아니다. 은지야, 넌 전혀 부족하지 않아. 잘못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그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댁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모욕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아빠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시댁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사돈 집에 인사도 제대로 못 갔었으니 이번 기회에 가보마.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시댁에 가신다고요? 그럼 또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실 텐데요. 은지는 말렸습니다. 아빠 안 돼요. 나가시면 어머님이 또. 괜찮아. 아빠를 믿어라. 아버지의 눈빛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 눈빛을 보며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아버지는 은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편한 바지, 오래된 가방 하나.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시골 철물점 주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은지는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어떻게 무시할지 뻔히 보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맞이했다기보다는 쳐다봤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께서 오셨네요. 시어머니의 말투는 형식적이고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네요.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짧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은지는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한 잔만 탁 내려놓았을 뿐이죠.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부러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 없었는데요. 전화 한 통이면 될 일을. 시어머니의 말투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을 보고 인사를 드려야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뭐 사돈 어른 생각은 그러시겠죠. 시어머니는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장인어른을 보고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자네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왔네.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장인을 번갈아 봤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온 걸 기회 삼아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은지가 시집와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은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한다고요? 오히려 은지가 온갖 모욕을 참으며 살아왔는데요. 집안일도 서툴고 손님 접대도 제대로 못하고 역시 철물점에서 자라내라 그런가 봐요.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가 상처받으실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철물점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가요? 못이나 망치 파는 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우리 집안은 3대째 의사 집안인데 그런 집안과 혼사를 맺다니 솔직히 후회가 돼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쌓였던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죠.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모욕을 듣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시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뭘 그만해.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이런 촌스러운 철물점 주인이 무슨 낯짝으로 사돈이랍시고 우리 집에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뭔가 강렬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제 딸이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확실히 알겠네요. 뭐라고요? 대접? 오히려 제가 당한 게 많은데요. 철물점 딸을 며느리로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된 모습으로 찾아뵙죠. 아버지의 말투에는 이상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제대로 된 모습이요? 철물점 주인이 무슨 제대로 된 모습이 있다고 그러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은지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쟤 때문에 이런 모욕까지 당하시고. 은지야, 걱정하지 마라.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아버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와 아버지는 근처 호텔에 묵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준비해주게. 모든 서류와 비서진을 대동하고. 그래, 정확히 그 주소야. 은지는 아버지의 전화 내용을 들으며 의아해했습니다. 비서진이라니 무슨 말씀이신 걸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만 하셨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서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멋있는 분이셨나요? 평소 철물점에서 일할 때의 소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빠,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세요? 응, 아주 특별한 일이지.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집 앞에 세워져 있었던 거죠. 검은색 벤츠와 제네시스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저 차들은 뭐예요? 곧 알게 될 거야. 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밖에 세워진 차들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차들은 다 뭡니까? 시어머니는 놀란 표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어제는 격식 없이 찾아뵈었으니 오늘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뵙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모두 7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과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행은 모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도 소란에 놀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돈 어른, 이 사람들은 누구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아버지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철물점 주인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철물점은 제 취미 생활 중 하나였죠. 취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는 태흥그룹의 회장입니다. 한태흥이라고 합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흥그룹, 그 유명한 재벌 그룹을 말하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지조차도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태흥그룹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서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명함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저는 태흥그룹 비서실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평소 검소한 생활을 즐기셔서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장님의 본업이 아닙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확실히 태흥그룹 비서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주주총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검토해 주셔야 할 서류들입니다. 다른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고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 철물점에서 보던 소박한 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인의 모습이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럼 그동안 준호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제 딸이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평범한 철물점 주인으로 행세했죠. 결과는 실망스럽더군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던 거죠. 촌스러운 철물점 주인, 무슨 낯짝으로 사돈이랍시고 그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셨다고요? 그럼 아셨으면 제 딸을 존중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사람은 집안 배경으로 대접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태은그룹이라면 자신의 시댁보다 수십 배는 더 큰 재벌 그룹이었으니까요. 은지야,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니? 준호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그냥 철물점 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은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자신도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서류를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수십 년간 거대 기업을 이끌어온 CEO의 카리스마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거나 과시한 적이 없습니다. 딸에게도 겸손하게 살라고 가르쳤죠. 하지만 제 딸이 그 겸손함 때문에 무시당하고 모욕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두가 숨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철물점 딸을 며느리로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죠. 못이나 망치 파는 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하나하나 돌아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은지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 정체를 밝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했죠. 하지만 은지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으로 시집가고 싶다고, 재벌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다고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결혼 전에 아버지께 그렇게 부탁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까 집안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큰 고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딸이 3년 동안 매일매일 무시당하고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남편에게조차 외면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제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나 하십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딸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이 짓밟힌 데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단 하나만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 딸을 어떻게 대하실 건지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앞으로는 은지를 최고로 대접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최고로 대접한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재벌 딸이니까 잘해준다는 건가요? 그럼 철물점 딸이었다면 계속 무시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집안 배경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 딸이 철물점 딸이든 재벌 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은지라는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얼마나 가정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곁에서 지켜주지 못한 것,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던 것, 모든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은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사위를 내려다봤습니다. 자네는 의사라고 했지? 병원에서 환자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을 먼저 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보나? 환자의 아픔을 먼저 봅니다. 그렇다면 왜 자네 아내의 아픔은 보지 못했나? 매일 곁에 있으면서 말이야.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은지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눈치만 보느라 정작 아내는 돌보지 못했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 딸이 이 집에서 단 한 번이라도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한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태흥그룹 회장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저지른 큰 잘못 앞에서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앞으로는 은지를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다.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무릎 꿇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제 딸이 행복한 겁니다. 이 집에서 존중받으며 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은지를 돌아봤습니다. 은지야, 내 결정을 존중한다. 이 결혼을 이어갈 건지 아니면 아빠와 함께 돌아갈 건지 내가 정해라.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선택권을 준 거죠. 은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은 채 간절한 눈빛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 편이 될게. 엄마가 뭐라고 해도,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내 편이 될게. 준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죠. 정말요? 정말 제 편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래,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킬게. 은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저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어요. 준호 오빠를요. 이 가정을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다시 힘들어지면 언제든 아빠한테 연락해라.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네, 아빠. 은지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내가 철물점 딸이든 재벌 딸이든 넌 소중한 내 딸이야. 네, 아빠. 감사해요.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으십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준호를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지가 행복하다는 소식만 듣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는 동시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일행이 집을 나선 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 그래야지. 앞으로는 내가 진짜 내 엄마처럼 대할게. 그날 이후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은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며느리 얘기를 했죠. 준호도 달라졌습니다. 회의가 있어도 아내와의 약속을 우선시했고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은지에게 불편한 말을 하면 바로 나서서 아내를 지켰습니다. 몇 달 뒤 은지는 아버지와 함께 그 작은 철물점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서 가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였죠. 아빠, 이 가게 계속하실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거 아니겠니? 둘은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은지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행복만이 가득했죠.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임을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무시당하던 철물점 딸은 사실 누구보다 빛나는 회장의 딸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지 자신이 가진 내면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를 모두가 인정하는 행복한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서울 한복판의 프리미엄 호텔 로비는 이미 분주했습니다. 정은이는 최고층 사장실에서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63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은희의 눈빛에는 고민이 어려 있었죠. 호텔 경영자로서 30년을 버텨온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거리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정말 괜찮겠니? 며느리 서지연을 바라보는 은희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29살의 지연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마친 인재였습니다.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하고 경영학 석사 학위까지 보유한 그런 며느리에게 호텔 청소부, 일자리를 제안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은희 스스로도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진짜 리더는 밑바닥을 알아야 한다는 철학 말이죠.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밑바닥부터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연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사실 지연도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후 편안한 생활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청소부로 일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그 뜻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신도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가문이 3대째 이 호텔을 운영해왔지만 진짜 일꾼이 되려면 현장을 모르면 안 돼. 책상에서만 배운 지식으로는 직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거든. 가문에만 기대서는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없어. 현장에서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진짜 배움이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명문가의 며느리라는 타이틀보다는 진짜 실력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누구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비밀 약속을 했어요. 지연의 정체는 절대 비밀에 붙이고 은희도 특별 대우는 하지 않기로 말이죠. 단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너무 힘들어도 참지만 말고 언제든 말해. 알겠니? 내가 널 지켜볼 테니까. 은희의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지연은 그 마음을 알기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튿날부터 지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유니폼을 입고 청소도구를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배움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은희는 멀리서 며느리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연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말이죠. 지연의 첫 출근날, 호텔 직원 휴게실은 어수선했습니다. 새로운 청소부가 온다는 소식에 기존 직원들은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웅성거렸어요. 특히 청소팀의 베테랑인 미란과 수영은 지연을 보자마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 언니가 새로 온 사람이에요? 미란이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피부도 하얗고 손도 곱네. 청소 일해본 적 있어요? 처음입니다. 지연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란과 수영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수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처음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다 가르쳐줘야겠네. 참 귀찮아. 지연은 마음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생각하며 묵묵히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견제는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쓰레기통 비우기, 수건 정리 같은 기본적인 일만 맡겼거든요. 지연 씨, 이거나 해요. 미란이 더러운 걸레를 던지며 말했어요. 우리는 중요한 일 해야 하니까 이런 건 신입이 하는 거예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상황이 답답했거든요.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이것도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서러웠습니다. 동료들은 지연을 따로 앉히고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지연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새로운 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수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우리랑 다르잖아. 맞아. 뭔가 어색해. 진짜 청소 일하러 온 게 맞나? 미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수군거림이 지연의 귀에 들렸지만 지연은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혼자 정원으로 나갔어요. 시원한 바람이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오후에는 박 실장이 등장했어요.
50대 중반의 박 실장은 호텔 관리부서의 실세였습니다. 그는 지연을 보자마자 눈을 찌푸렸어요. 새로운 사람이 내구나. 이름이 뭐야? 서지연입니다.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 실장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지연, 이런 일이 내게 어울릴까? 얼굴은 곱게 생겼는데 말이야. 그의 말투에는 무시와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의 괴롭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겠어?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박 실장이 지연이 막 닦은 테이블을 보며 트집을 잡았어요. 다시 해. 제대로 말이야. 사실 지연이 닦은 테이블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계속 문제를 찾아내려 했어요. 지연은 속이 끓어올랐지만 묵묵히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은희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아직 개입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수첩에 모든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정리될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사흘째 되는 날, 호텔에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VIP 고객이었는데 중요한 사업 파트너였거든요. 로비는 그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어요. 박 실장은 평소보다 더욱 바쁘게 움직이며 직원들을 독촉했습니다. 모두 긴장해. 오늘 손님은 정말 중요한 분이야. 실수하면 큰일 난다고. 지연은 로비 한 구석에서 화분을 닫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로비 입구로 정장을 입은 일본인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박 실장이 서둘러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박 실장이 어색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라샤이마세. 하지만 그의 일본어는 발음도 엉망이고 문법도 틀렸습니다. 일본인 손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 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이상한 일본어를 구사했죠. 스미마생. 호테루 베리 구두데스. 박 실장의 일본어는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갔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도쿄에서 2년간 유학했고 일본어가 능통했거든요. 저런 식으로 대화하면 손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뻔히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분상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인 손님은 점점 더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스미마센가 에이고 데키마스카? 영어로 말할 수 있냐고 묻는 말이었는데 박 실장은 그조차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 네. 일본어 오케이. 상황은 더욱 어색해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연은 손에 쥔 걸레를 꽉 쥐며 참았어요. 나서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일본인 손님이 화분을 닫고 있던 지연을 보더니 다가왔어요. 지연의 정중한 자세와 단정한 모습이 눈에 띄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스미마생, 코치라와 호테루 노프론트 데스카. 손님이 지연에게 물었어요. 여기가 호텔 프런트인지 묻는 말이었죠. 지연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대답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손님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하이, 소노 토오리 데스. 프론트와 아치라 데스. 지연이 완벽한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프런트는 저쪽이라고 정중하게 안내하면서 말이죠. 일본인 손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니혼고가 토테모 조우주 데스네. 지연의 일본어가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말이었어요. 지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오이 타시마시테. 고유쿠쿠리 오스고시 쿠다사이. 천만에요. 편안히 지내세요. 라는 뜻이었죠. 손님은 지연의 예의 바른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야, 내가 뭐 하는 거야? 손님한테 함부로 말하면 어떡해 해? 박 실장은 지연을 질책했어요.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자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일본인 손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 실장은 억지로 손님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신분 때문에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손님도 분명 당황했을 텐데 말이죠.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은희는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저런 재능을 가진 아이를 왜 모르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어요. 며느리의 실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는 직원들, 특히 박 실장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났거든요. 은희는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진짜 현장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하기로 결심했죠. 이튿날 아침, 은희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호텔에 나타났어요. 화려한 정장 대신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평소 단정하게 올린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 헤쳤습니다. 진주 목걸이와 명품 시계도 모두 벗어두었어요. 거울을 보니 그냥 평범한 50대 아주머니 같았습니다. 완벽하네. 은희는 속으로 만족했어요. 오전 10시경, 은희는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자신을 알아보던 직원들도 지나쳐갔어요. 위장이 성공적이었죠. 은희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속을 줄이야. 실례합니다. 커피숍이 어디에 있나요? 은희가 지나가던 미란에게 물었어요. 미란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저기 보이잖아요. 눈 없어요? 은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 아직 더 봐야 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커피숍에서 음료를 주문한 후 은희는 로비 한 구석 소파에 앉았어요. 그곳에서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연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죠. 지연은 여전히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수영이 지연에게 다가가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서지연. 이거 다시 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지연이 막 닦은 테이블을 보더니 트집을 잡는 것이었어요. 은희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깨끗했는데도 말이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참 착하네. 은희 옆에 앉은 다른 손님이 중얼거렸어요. 저렇게 성실한데 동료들이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관리자들은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나타나더니 지연을 불렀어요. 서지연, 이리 와봐. 지연이 다가가자 박 실장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이게 뭐야? 제대로 안 닦았잖아. 은희가 봤을 때는 바닥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박 실장은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떻게 해? 다른 직원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 때문에 우리 호텔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억울한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하지만 지연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은희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직 더 봐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미란과 수영이 지연 없는 곳에서 뒷담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애 뭔가 이상해.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우리랑 달라. 맞아. 혹시 어디 큰 집 딸이었다가 망한 거 아닐까? 그래서 저렇게 어색한 것 같아. 그럼 더 못 살겠네. 잘난 척하는 거 정말 싫어. 은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렇게 근거 없는 추측으로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해질 무렵 은희는 하루 종일 봤던 것들을 정리했어요. 박 실장의 갑질, 동료들의 따돌림,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참아내는 며느리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나설 때가 됐구나. 은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어요. 며느리를 더 이상 혼자 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는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틀 후 호텔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기업인들을 위한 만찬 행사였는데 호텔의 위상이 걸린 중요한 자리였어요.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채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경 행사장에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음향 장비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기 시작한 거죠.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박 실장은 당황했어요. 이게 왜 이래? 누가 만졌어? 기술팀이 급히 달려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손님들 도착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은 점점 붉어져 갔어요. 도대체 누가 건드린 거야? 이런 중요한 날에. 그때 지연이 행사장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지연은 음향 장비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의 눈에는 지연이 가장 만만한 희생양으로 보였어요. 야, 서지연.
이리 와봐. 지연이 다가가자 박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너 아까 여기서 청소했지? 뭘 건드린 거야? 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말고 누가 여기 왔겠어. 이 큰일을 어떻게 할 거야? 박 실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일찍 도착한 손님들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로 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청소만 했어요. 아직도 거짓말을 해.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거야? 박 실장은 흥분해서 지연을 몰아붙였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일찍 도착한 손님들까지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해. 손님들 앞에서. 지연은 억울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았지만 이 상황에서 계속 항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해. 당장.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 실장의 말에 놀란 것 같았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이 천천히 무릎을 굽히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은희의 마음이 터져버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아직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행사장에 있던 다른 손님 중 한 명이 일어났어요. 잠깐요, 이건 너무한 것 같은데요. 중년 신사가 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저 직원분이 정말 잘못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좀 심한 것 같아요. 박 실장은 당황했습니다. 손님들이 나서자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손님들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이 직원이 분명히 실수를 했어요. 사과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지연이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고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손님들께 피해가 간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연의 당당한 모습에 손님들이 감동했어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은희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이 나설 때가 왔다고 말이죠. 그날 밤 은희는 지연과 단둘이 만났어요. 며느리의 힘든 마음을 달래주고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6시 호텔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은 고요했습니다. 평소 직원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는데 은희와 지연은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억울함으로 지친 지연의 모습을 보니 은희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지연은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던 박 실장의 말,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손님의 따뜻한 말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지연아. 은희가 조용히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구나.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 참았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애써 참으려 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은희는 며느리의 강한 척하는 모습이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한다니. 자신이 제안한 일이지만 후회가 밀려왔어요. 지연아,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괜찮은 거야? 은희의 진심 어린 물음에 지연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꾹꾹 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모든 책임을 저한테 씌우더라고요. 무릎 꿇으라고 할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은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미안해, 지연아. 내가 너를 이런 상황에 놓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뜻을 이해해요. 정말로요. 그런데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너무 억울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기회조차 주지 않으니까요. 일본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는데 청소만 시키고 그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타박해요. 지연의 말에 은희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재능을 알고 있기에 더욱 안타까웠거든요. 지연아, 내가 오늘 너를 지켜봤어. 네. 은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해서 호텔에 있었거든. 박 실장이 너한테 하는 짓, 동료들이 너를 대하는 태도, 모든 걸 다 봤어.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손님한테 완벽한 일본어로 대답하는 것도 봤고 정말 자랑스러웠어, 지연아. 은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지연은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의 서러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아, 이제는 달라져야 해. 은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진짜 배움은 참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거야. 너무 참기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희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됐어. 너를 더 이상 혼자 놔둘 수 없겠어. 어머니, 지연아,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인내와 성실함, 그리고 실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할 때야. 은희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꼭 너를 지켜줄게.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할 테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정원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면서 말이죠. 그 순간 진짜 가족 같은 연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호텔 회의실에는 전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래 전사회의였는데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어제 행사에서 있었던 음향 장비 문제 때문이었죠. 박 실장은 회의 시작 전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회의실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청소팀 직원들과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따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일로 인해 더욱 눈총을 받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 박 실장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있었던 음향 장비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문제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신입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 과정에서 장비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 실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반박하기는 어려웠어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입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지연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신입이 문제였구나.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항변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봤어요.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여성이 말했어요. 박 실장이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이 회의는 직원들만 참석하는 건데. 그 순간 여성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당당하면서도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여성이 말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목소리, 그 분위기에 뭔가 익숙함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은이야. 회의실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사장이었던 거죠. 평소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나던 은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박 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장님, 맞아. 그리고 어제 내가 평범한 손님으로 와서 모든 걸 다 지켜봤어. 은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박 실장, 지금 뭐라고 했지? 신입 직원이 문제였다고. 그건 내가 직접 봤는데 뭘 더 말하려고 해. 은희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 신입 직원은 음향 장비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 오히려 묵묵히 자기 일만 하고 있었고 회의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 실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입 직원이 일본 손님한테 완벽한 일본어로 응대하는 것도 봤어.
내가 엉터리 일본어로 당황하고 있을 때 말이야. 박 실장의 얼굴이 점점 더 빨개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신입 직원이 바로 내 며느리라는 거야. 이번에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연을 쳐다봤어요. 사장의 며느리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 놀랐습니다. 며느리님이세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내 며느리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내 며느리를 대했는지 모든 걸 다 봤어. 박 실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희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모든 직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자랑이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어.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회의실의 정적을 깬 것은 지연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겠어요. 저는 서지연입니다. 지연이 일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그동안 청소부로만 알고 있던 동료가 사장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에 여전히 충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지난 열흘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직접 일해보니 호텔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박 실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연이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신입을 믿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은희는 며느리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지연의 마음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요. 은희가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호텔은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곳이 되어야 해요. 미란과 수영이 눈물을 흘리며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아니 며느리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지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계속 함께 일할 동료잖아요. 정말요? 수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지연이는 이제 교육팀 리더로 일하게 될 거예요. 신입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할 거고요.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동안 지연이 보여준 성실함과 인내심을 모두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어요. 은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직원 간의 존중, 공정한 업무 분담, 그리고 누구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소통 창구까지. 우리 호텔을 정말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 거예요. 박 실장이 일어서서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며느리님, 아니 지연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요. 지연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한 달 후 호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신입 교육팀 리더로서 새로운 직원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의 교육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쳤거든요. 호텔 일은 팀워크가 가장 중요해요. 지연이 신입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게 진짜 프로페셔널이에요. 미란과 수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연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연의 언어 실력을 알게 된 후로는 외국인 손님 응대에 큰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은희와 지연은 다시 그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지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은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보여준 인내와 지혜,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호텔은 직원 존중이라는 새로운 철학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손님들도 직원들의 밝은 표정과 진심 어린 서비스에 만족해했어요. 무엇보다 모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지켜내는 용기, 그것이 진짜 권위였습니다. 은희와 지연은 그 용기로 호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